매년 6월달이면 웅변대회가 열리죠. 웅변대회 첫 구절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해가지고 이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침한 것처럼 무능한 정권의 무능을 갖다가 이 기습남침한 쪽으로 돌리고 자기 자신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빠져나가는 수법들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근대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인식할 때 이제 피해자로 가장을 하면서 내부의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인 건 사실이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피해자 의식만 강조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임진왜란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어느 날 갑자기 1592년 4월 13일 어느 날 갑자기 왜군의 함대가 동네 앞바다에 수백 척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전혀 모르고 당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대규모 군대가 나타나도록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조선 조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나중에 저희가 조선시대 공부할 때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침략한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어요. 조선에서 이제 조선통신사를 보낸 거고, 그 통신사 보냈더니 황윤길하고 김성일이 각각 따로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통신사를 보내니까 1591년에 일본에서 답례사를 보내와가지고 조선에서 이제 오억령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동네의 외관에 보내서 일본 사신을 만나게 합니다. 일본 사신을 만나니까 일본 사신이 내년에 우린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안 빌려주면 우리가 군사가 상륙해가지고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92년에 그냥 침략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억령이 그 사실을 조정에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오억령에 모가지를 쳤어요. 벼슬을 잘랐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자기네가 쳐들어온다 그런 때에 쳐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선조를 비롯해 벼슬아치들이 아무 방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몰랐고 마치 이제 김성일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김성일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간 거죠. 6.25도 마찬가지예요. 6.25도 휴전선이 그 당시에 38선이라 그랬죠. 38선이 조용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에요. 38선에서는 국지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대량 이제 전면전으로 남침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9년 6월 달에 당시 총참모장, 지금의 합참의장격인 최병덕 장군에게 기자들이 물어봐요. 조만간에 북한이 전면 남침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비가 돼 있느냐라고 하니까 최병덕 총참모장이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북한이 내려오면은 바로 아침은 어디서 먹는다 그랬어요.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의주에서 먹습니다. 이게 다 그런 데서 나온 말들이에요. 정일권 이분이 이제 당시 이제 사단장이었는데 우리는 이승만 각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명령만 있으면 바로 올라간다.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북한이 대규모 군사를 남침시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말 듣자마자 특별열차 편성해가지고 쫙 대구까지 갔다가 그다음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기술 돌려서 대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다가는 나는 끝까지 수도서울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방송을 계속하게 하고 그 방송을 들은 당시 재헌국회에는 독립운동가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비록 백범 김구 주도의 한독당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라고 반대해가지고 이제 선거에 불참했지만 개별적으로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수도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하고 하니까 당시 재헌국회에서도 수도서울 사수 결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도망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다리까지 또 끊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소왕 현상을 비롯한 여러 전 국회의원들이 납북되고, 그 다음에 민족사학자인 그 민세웅,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 같은 분들이 납북되게 된 것도 다 이런 사연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매년 6월달이면 웅변대회가 열리죠. 웅변대회 첫 구절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해가지고 이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침한 것처럼 무능한 정권의 무능을 갖다가 이 기습남침한 쪽으로 돌리고 자기 자신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빠져나가는 수법들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한 건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행태고 아주 나쁜 것이죠. 나쁜 것이라 일본은 극력 비판해야 하지만, 그럼 뺏긴 쪽, 특히 뺏긴 그 당시에 지배층은 잘했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서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의 소재를 삼아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내각에서 계속 아베가 일본의 이제 평화헌법을 갖다가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메이지 헌법을 이제 대체한 헌법인데요. 여기 다시는 이제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 보유를 금지시키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이제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헌법에다 넣은 거예요. 그럼 아베가 이 조항을 없애가지고, 일본이 그렇다 그래서 뭐 군대가 없습니까? 자위대가 있잖아요. 그 자위대로 하여금 합헌적인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때 일본의 아베 내각이 2014년도에 결의안을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또는 일본의 이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공격당하거나 공격당할 조짐이 있을 때 자위대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본과 일본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차하면 한국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만든 이 결의안이, 아베 내각의 결의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일본의 정안론, 대한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만든 정안론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이익선과 주권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권선과 이익선. 이제 주권선은 뭐냐면 일본은 말하는 거죠. 이익선은 뭐냐면 일본의 이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 그게 바로 제1이익선은 대한제국이고 한국이고, 제2이익선은 만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당시 정안론의 논리를 펼치게 되는데요. 일본의 정안론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 하면은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은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 하나는 일본의 서부 지역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동부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서부 지역들은 뭐 좋게 말하면 다 우리 가야 백제계 이쪽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일본의 서부 지역이 정권을 잡으면 동아시아가 시끄러워요. 반면에 동부 지역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동아시아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동부 지역 사람들은 일본 내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서부 지역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아주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동부와 서부가 이제 이렇게 나는 그 여러 계기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이제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건너오자. 이 당시 이제 15만 군 이상이 건너오는데 대부분 그 조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조총수가 전 유럽이 갖고 있던 조총수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 들어올 때 정명가도, 심지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조선 점령은 다 된 걸로 그 처음부터 기정사실을 했고, 중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들어왔다가 예상외로 이제 참패를 당하고 쫓겨갔습니다. 쫓겨갔는데 이때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온 군사들은 전부 다 일본의 서부지역 군사들이에요. 이 당시 일본의 동부지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 이제 차지하고 있던 곳인데요.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도요토미 죽었고 도요토미의 아들을 주축으로 한 도요토미의 가신들하고 도쿠가와 군사하고 이제 대충돌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약 이제 250년, 300년 가까이 일본 열도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할 때는 동아시아가 평안합니다. 동부 세력들이니까.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에 수교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조선이 거절하니까 도쿠가 쪽에서 막부 쪽에서 우리는 군사 안 보냈다. 이거 군사 보낸 도요토미로 우리가 무너뜨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시 국교 제기하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정릉하고 설릉을 도구로 한 그 도굴범들을 갖다 그럼 넘겨주면은 그 수교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시 대마도에 있던 사형수 2명을 갖다 넘겨줍니다. 이 사형수들이 이제 도굴범이라는 건데 실제 도굴범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조선에서도 당시 일본과 이제 국교는 재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2명을 정릉과 설릉을 도굴한 도굴범으로 목을 베고 수교를 단행한 겁니다. 그 후로는 이제 조선과 일본 사이가 평안했어요. 이 상태가 쭉 되다가 이 도쿠가 막부가 위기에 빠진 게 1853년에 미국의 이제 페리 제독이 건너와가지고 흑선, 철로 된 배를 갖다 이제 흑선이라고 했는데 흑선을 타고 와서 이제 개항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도쿠가와 막부가 군사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문호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쿠가 막부가 허약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일본의 무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핵심 무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이제 조수번이란 곳하고 사츠마번. 그러니까 조수번은 지금의 야마구치현이에요. 그 야마구치현은 일본 주목계의 총본산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야마구치 하면은 일본에 예를 들어서 뭐 금정회라든지 하는 야쿠자 조직들, 전국 조직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야마구치파가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수번하고 그다음에 사츠마번이라고 있어요. 당시 그 사츠마번은 지금의 큐슈 남쪽의 가고시마 현하고 미야자키 현 뭐 그쪽인데 양쪽 전부 다 가야계 백제계 고구려계 이쪽 사람들이 진출해서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곳들인데요. 요 두 쪽의 하급무사들이 도쿠가 막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하급무사들은 너무 급들이 낮아요. 왜 낮냐면 요 사람들은 대부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추종했던 가신그룹들인데 도요토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주 급격하게 몰락을 했죠. 뭐 이토 히로부미도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아주 하층무사가 족경이라 그러는데 족경보다도 신분이 더 낮은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완전 하급무사 중에 가장 이제 하층 계급들인데 요 조수번과 사츠마번 요 두 번의 이 하급무사들이 서양사가 밀려오는 거를 규화를 삼아가지고 막부를 타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정치에 나서기에는 신분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천황봉대, 당시 이제 일본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일본 왕은, 조선 왕은 왕권은 약하지만 모든 뭐 인사권, 군사권, 외교권을 다 행사하는 실질적인 군주인데 일본 왕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 일본 천황의 권한이라는 거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허수아비인 일왕을 조수번과 사츠마번의 하급무사들이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세칭 말하는 명치유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정권을 장악한 걸 갖다가 일본사에서는 엄청 이제 높이 쳐가지고 메이주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요 메이주신의
그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 인물이 이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인데,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조스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야마구치 현에다가 학교를 세워요. 송하천숙이라고. 그래서 쇼카 손수쿠라는 학교를 세우는데 아주 조그만 지금의 판잣집 정도 하나의 그 건물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한 인물들이 일본의 근대사를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주축으로 다 일본의 이제 근대화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다 이 송하천숙 사람들인데, 이 송하천숙을 만든 요시다 쇼인이 한 말이 있어요. 일본 이 사람들이 일본 구구파들의 이 경전은 다 일본서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일본서기는 그 당시 황제국이었던 백제를 제후국으로 낮추고, 그 당시 백제의 담노의 하나였던, 제후국의 하나였던 일본을 갖다 황제국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서술한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백제를 그 일본 서기에 따르면은 가야를 임나라고 써놓고, 백제는 자기는 속국이라고 써놓고, 신라도 마치 이제 일본의 속국인 것처럼 써놨는데, 요시다 쇼인이 저 조선은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는데 요즘 거만해졌다, 정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아베가 한창 잘 나갈 때 그 바쁜 아베가 요시다 쇼인의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해요. 우리는 일본 사회를 너무 몰라요. 일본이 구구파들의 사고구조, 머리구조, 이건 전부 다 일본서기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 남한의 저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이 일본서기를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우리를 일본의 이제 식민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 메이지를 모시고 어딜 가냐면 도요쿠니 신사라고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는, 쿠니는 나라란 뜻이고 나라 국자고, 이 풍자가 일본말로 토요인데, 그 토요쿠니 신사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쟁 와중에, 정유재라는 와중에 세상을 떠나니까 가신들이 도요쿠니 신사를 모셔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받들었던 신사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폐사시켜 버렸는데, 그 폐허가 된 도요쿠니 신사의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당시 군부 실세였던 야마가타 아리도모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메이지를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선창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당시 메이지가 황국의 위용을 해외까지 떨친 이런 충신이 이런 데서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천창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은 뭐 무덤이 어딘지도 불분명했고 시신도 불분명했는데, 저 산에서 뭘 하나 유골 찾아갖고 이것이 도요토미의 그 유골입니다 라고 해서 도요쿠니 신사를 대대적으로 중수하고 그 무덤을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다시 이룩하겠다라고 하면서 정한론을 만들어내는데, 왜 정한론을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무기만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기와 역사관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야 저 조선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한론이 나오는데요. 그 정한론의 핵심이 바로 369년에 야마도에가 신라를 공격하고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 일본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임나 가야설이 정한론의 핵심이죠. 그런데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이라는 가야 전시를 하면서 가야 연표에 369년에 백제 외연합군 가야 공격 이렇게 연표에 버젓이 써놨어요. 임나일본부설은. 이걸 갖다가 일본까지 전시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를 비롯한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뭐 이런 민족사학 단체들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가야본성을 비판하는 학술대회도 열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이런 매국행위를 감사해달라는 뭐 공익감사 청구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일본 가는 거는 이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이 가야본성 전시가
일본의 큐슈하고 도쿄에 가가지고 전시하면은 그날은 완전 일본 구급파들이 제2의 마치 이제 국경일인 것처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제 역자라 먹었고 우리가 이제 땅만 다시 먹으면 된다. 빨리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독도로 먼저 점령하고 한국을 먹자라고 이제 나왔을 건데 다행히도 그런 의도를 꿰뚫어보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막았습니다. 그걸 막았더니 지금 또다시 이제 들어오는 공세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교육부 쪽에서 온갖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그 생방송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